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행정안전부 공익사업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사무총장 유시정입니다.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례를 개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순에 의해서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송승엽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한반도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 초 취임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대북정책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엊그저께 북한 김정은이가 50일 만에 대화와 대결 그리고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밝힌 데 이어서 현재 성김 미국의 북한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제의를 하는 등 바야흐로 한반도에 있어서 2년 전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단절되었던 미북 대화의 재개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전연에서 지난달 1차에 이어 오늘 제2차 분단국 통일 과정을 탐구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적절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사회자라든가 발제자, 토론자님들의 면면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한전연을 대표하는 일당백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발표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얻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문역으로 최조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축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에 우리 한반도 미래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름이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고 초대 우명성 원장, 제가 부원장 했었고요. 두 번째 왔을 때 제가 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송승엽 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부터 얼마나 우리 연구원이 학술적으로 앞서가고 충실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연구원이 국제정세 또는 북한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이 방향을 제시해야 될 일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세미나가 돼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통일론을 좀 다채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예멘 많이 해자되고 많이 언급되고 많이 연구된 그런 분야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역사는 통일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2500년의 장관 역사를 가진 중국이 냉정하게 보면 통일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수백 개의
중국이 2000년 그러니까 전통 한 2000년 동안에 황제가 한 250명 정도 있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왕까지 포함하면 뭐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역사가 통일의 관점에서 별로 접근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대부분의 자료는 이런 겁니다.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책략입니다. 그리고 영웅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국지죠. 삼국지 위초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비를 비롯해서 위초고가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마지막 조조가 위라고 하는 나라를 일시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송대에 와서 조조는 매우 나쁜 놈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간신의 대명사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외된 조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망한 유비가 정통으로 돼 있죠. 그 삼국지연의 영향이 크죠. 하여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은 통일을 좀 다채롭게 일단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 제가 가진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벚꽃 창신의 시작입니다. 옛날 것을 배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중국의 통일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진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제가 좀 이실직고할 것은 저도 제 나름대로 한학 공부를 한다고 틈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중국의 모든 원전을 1차 원전을 한학을 대고 술술술술 해석할 정도의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원전을 주로 활용했다는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기본적으로 일관된 사상은 일통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통일사상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일장, 왜냐하면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출발점이자 하나가 모든 것이 합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지금까지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일관된 하나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용어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학자 선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그 용어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공자와 맹자는 천하일국사항을 제시를 하게 되고 가장 이 일통사상에 대해서 가장 매우 세밀하게 정치학의 논리를 전개했던 사람이 한무제 때 나왔던 동중서라는 사람인데 그 동중서라는 사람은 대일통사상, 대자를 붙여서 그것을 아주 보다 세밀하게 논리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근대에 와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또 중국의 그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면서 그 소위 다민족 국가로 또 그 외에 조금 나아가서 다원일체론 이렇게까지 그 용어상의 변화가 있는데 그 핵심은 하여튼 일통사상이라고 하는 근본 가장 그 줄기가 되는 그런 사상이 하나의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자와 맹자가 말한 그 천하일국상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공자나 이 맹자 같은 사람이 천하일국상을 얘기했다고 해서 요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천하일국론, 천하일국상론, 현대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전을 봐서 알지만 중국 고전은 매우 우회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단어가 매우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중국의 고전의 특징인데 이 공자와 맹자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여러 간간히 이제 언급을 한 것이 공자가 살던 시대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전쟁으로 점쳤던 그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자는 어느 한 현자가 나타나서 또는 천명을 바탕한 천자가 나타나서 이런 난세를 통일하는 그런 사람을 당연히 기대를 공자를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제시한 것이 이제 천하일국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자는 큰 대각만 제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크다란 틀 정도만 그 공자는 제시하게 되고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 천하일국상을 그 정리를 한 사람이 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맹자는 시경이라고 하는 것, 중국 옛날에는 고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시경이 모범적인 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을 인용을 해서 유일한 통치자를 정점으로 하늘 아래 땅 또는 바다, 천하 만백성을 포함하는 하늘의 모든 것을 청자의 왕토와 왕신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하일국상을 상정했다고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에 도가 없으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부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부린다라고까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알다시피 굉장히 말의 은수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내뱉으면 굉장히 실천적인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실천적인 것과 책임을 강조했던 사람이 맹자인데 이 맹자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 중에서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약한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부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부린다는 이 얘기는 오늘날에 와서도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고 매우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국가가 사는데 왜 내가 평화롭게 잘 사는데 강한 나라가 왜 우리를 침범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강한 나라 같으면 약한 나라 마음에 안 들어 지워먹고 싶은 거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나라 잡아먹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국가도 인간하고 똑같은 본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대 정치학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인데 그 현실주의적 시각은 여기서 제가 잠깐 언급해놨다시피 투키디데스가 언급한 소위 밀리언 다이얼로그에도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였던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아테네 장군이 갑니다. 밀로스 섬에. 밀로스는 조그만 인구가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 됐던 조그만 도시국가였죠. 항복해라 니네. 아테네가 당시에는 힘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파워맨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국가였는데 가가지고 아테네 장군이 갑니다. 약한 니네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랬더니 밀로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뭔 소리야? 우리나라도 주체성이 있고 스파르타가 우리를 도와줄 건데 우리가 왜 니네들한테 항복해? 그래? 아테네가 가가지고 밀로스 선물을 썰어버립니다. 지구상에 없애버립니다. 예.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힘 약한 자가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밀리안 다이얼로그인데 이 밀리안 다이얼로그의 현상을 바로 2000년 전에 맹자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힘이 강해야 된다는 거.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2000년 전에 맹자가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맹자가 얘기하는 것은 천명이 일치, 4페이지입니다. 천명이 일정지약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시운이 바뀌는 거죠. 제가 나중에 수나라에 얘기하겠지만 이 통일왕조 하는데도 운이 따라야죠.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이 그 베를린에 통일되고 하는 것도 또 시운이 도와줬죠. 사실은 당시 국제 정세가 매우 유리하게 돌아갔거든요.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이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순자도 뭐 천하일통을 주창했는데 그 내용 좀 비슷하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 일통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동중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동중사라는 사람이 한무제 때 사실상 한나라의 그 통치 기반의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사람인데 매우 거의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20세가 안 된 시절부터 당시에 뭐 춘추 공양학이라든가 당시에 그 고전을 섭렵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이 동중사가 제시했던 개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 원이라는 거 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가 모든 것이 뭉쳐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이를 중심으로 이 동중서가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대일통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를 보시면 춘추에 있는 대일통은 하늘과 땅과 불변의 상도이고 고금을 간통하는 통이다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맥락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에서는 이를 원이라고 합니다. 원의 으뜸입니다. 일이라고 해서 이 원자는 으뜸 원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 연달을 원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 첫해를 원단을. 그래서 이를 원이라고 부른다. 원은 그런과 같은 것이며 그 의는 천지와 함께 시작하고 끝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동중서가 제시하는 개념이 합입니다. 합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바로 통일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벌어져 있던 거, 분열되어 있던 거, 갈라져 있던 것을 합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동중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합이 있다. 합에는 반드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반드시 왼쪽이 있고 반드시 오른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상호 이왕 대립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동중서는 합의 작동과 관련해서 맨 위에 있습니다. 하나가 나오면 다른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를 열면 다른 하나가 닫히는 또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것 등과 같이 상반되고 상충된 두 개의 제의 합을 이루고 있으며 그 역할과 성격이 다르다 하였다 해서 합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동중서도 의미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일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에 많이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부터 올바른 정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2000년 한무제 시절에 동중서가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동중서는 천하대일통과제를 밑에 7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천하대일통 과정을 세 개의 단계로 프로세스로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국을 먼저 가까이서
통일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하제국, 하제국이라는 게 중화민족이 중심이고 중화민족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제후국이라고 많이 자처를 하게 됐죠. 그 제후국이라는 것은 그 왕족 중에서 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옛날에 봉토를 줬죠. 일정 영역을 주면. 그 나라들이 제후를 자처했죠. 왕을 자처한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제국을 가까이에서 일통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정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포함됐죠. 뭐 전부 그 중국 중화민국 변경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이정만이라고 해서 야만인 취급을 하게 되는 바로 그건데, 이정만이들을 끌어들여서 청하 대일통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3단계 통일론을 그 동중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잠깐 보시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동주소의 사상은 한나라 제국의 동아시아 패권 수립에 이제 이념적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봐서 이 중국의 통일에 대한 이 고대 사상의 한 그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 일통 사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대 일통 사상은 통일적 민족 국가론과 다원 일처론입니다. 이 통일적 민족 국가론은 나온 근본적인 배경이 그 개혁 개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등소평이 들어와서 개혁 개방하다 보니까 중국의 아이덴티티, 중화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이 흔들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이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함으로써 아시다시피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합니다. 이 소수민족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므로써 중국이 분열될까봐 하는 두려움을 중국 집권층이 가지게 됩니다. 그 집권층이 자기네 중화민국 중심으로의 통일된 사고, 통일된 민족적 어떤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민족이 55개 민족은 있어도 거기서 통일돼가지고 하나의 중국으로 간다. 이런 식의 기본 개념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논리는 매우 억지스럽다는 후대의 비판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통일적 다민족론을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냐면, 이 보면 전설시대라고 해서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전한, 위진남북조, 수당, 요송구, 원명, 청조 또는 청나라, 중화민국까지 이어지는데, 이 그 중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로 이 통일적 다민족 중국의 잉태 시기 또는 통일 다민족 중국의 발달 및 1차 남북조 시기, 또 통일 다민족 중국의 발전 및 2차 남북조 시기, 또는 통일적 다민족 중국의 확립 시기, 뭐 이런 식으로 이 통일적 다민족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중국 그 말하자면 중국 영토 안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의 모든 통치 행태나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통 속에 이제 집어넣은 그런 것이 바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근대 와서 좀 더 세련된 이론으로 등장한 것이 다원 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다원화된 중국 사회가 하나의 일체로서 묶어진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다원 일체론도 이제 비판은 받게 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데이 다원 일체론을 빙자한 제국이다 하는 이런 이제 비판을 근대 와서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일통 사상은 이런 정도로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사상에서 바라본 중국 역대 통일왕조의 성세 그리고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국의 많은 왕조들이 이 소위 성세를 거듭했습니다. 소위 흥망을 거듭했습니다. 그 성공적으로 출발했다가 망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네 왕조를 선정한 데는 나름대로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설정한 게 진나라, 수나라, 그리고 송나라, 그리고 강무제 유수, 소위 전한이라고 하는 강무제 유수를 설정을 한 것은 나름대로 이 통일 왕조의 성세가 나름대로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진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나라 하면 진시황, 진시황 만리장성, 만리장성 분석행, 그리고 악독한 군주, 이렇게만 우리 머릿속에서 박혀 있습니다. 사실은 송나라 때 진시황을 매우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의 토대를 완벽하게 만든 사람은 누가 뭐래도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의 때에서 물론 무리한 토목공사로 많은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그가 못된 폭군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오늘의 진시황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중국은 없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자의 통일, 당시의 육국들이 문자가 다 달랐죠. 그 문자의 통이라는 거, 도량형의 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도라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난 토목을 들여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진시황이 해냈습니다. 그러한 기반 때문에 진시황이 오늘의 통일국가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런 시원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하에서 지금 중화민국이 오늘까지 왔다고 해석을 지금들 하고 있는데, 이 진나라를 설정한 이유는 바로 진나라가 나머지 제나라, 잠깐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이 진시황이 통일된 진나라고, 여기 보시고, 그 다음 사진을 잠깐 보시고, 여기
보시다시피 진나라가 이 하나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있는 국가입니다. 왜 진시황의 진나라가 힘을 파워를 시킬 수 있었냐면 이 지역이 비교적 비옥한 지역입니다. 비교적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저 진나라에 가장 강력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대들었던 나라가 제나라죠. 제나라는 산동반도 옆에 있습니다. 산동반도에 물산이 풍부하죠.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적게 공격을 받은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비교적 보존이 될 수 있었죠. 마지막까지 버텼던 나라가 제나라인데 제나라를 완전히 침으로써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진나라의 통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거는 진시황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진시황의 할아버지 때부터 진나라가 매우 준비된 통일 전략을 펴왔다. 준비된 나라가 진나라였다 하는 점 때문에 제가 진나라를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사례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진나라의 전략은 크게 세 차례의 단계적 이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첫 번째 단계가 진해무왕식, 이게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진시황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보면은 소양왕식, 진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이 소양왕식이 또 이 원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교 근공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보시다시피 멀리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한나라 이런 나라들 이제 소위 박살을 내는 거죠. 원교 근고 정책을 이제 피나가고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영정이라고 하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의 통일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진시황 혼자만의 뛰어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상당히 할아버지 때부터 상당히 차분차분하게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진나라가 구사했던 통일 전략을 세 가지로 압축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공격 대상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를 분열화해시키거나 원교 근공 전략을 구사해서 부드러움과 강함을 그대로 내세워서 멀고 가까운 나라를 점령했다. 상당히 치밀한 군사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국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함과 동시에 권력 집단을 화해시키고 최종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장애 요인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일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간책이라든가 상당히 당시에 유명하던 많은 병법적인 전략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군사를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13페이지도 잠깐 써놨지만 이사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재상이 있었죠. 이 사람은 나중에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시황의 넷째 아들의 호해인데 호해가 권력 욕심만 잔뜩 있고 국가의 통치 능력이 전혀 없고 사치 향락을 일삼았던 호해하고 간신이었던 아주 역대 최고의 황관으로 불리는 조고, 중국말로 짜오가오, 이 조고하고 결탁을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사가 비참하게 요철형을 당하죠. 이 허리를 잘리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만은 이 진시황이 이사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재상이 역시 있었다. 역시 우리도 통일 문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죠. 아주 훌륭한 전략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진나라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제가 사례를 든 것이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불과 한 60년 만에 망한 나라죠. 아시다시피 고구려하고 싸움을 했다가 결국 망한 지름길로 간 나라가 이 수나라인데 왜 수나라를 얘기를 들으냐. 운이 따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열망하고 통일을 지향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도 통일이 제대로 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시운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통일이 결코 독일의 노력만으로 된 거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그냥 붕괴되었습니까? 그 장벽을 지키는 사람이 몰랐잖아요. 호네커는 그 붕괴되는 거 보고 알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는 역량보다도 시운이 크게 작용한 나라다. 앞으로 우리도 하늘이 도와야 된다. 운이 좀 따라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수나라를 넣었습니다. 근데 수나라 양견이 수문제죠. 양견이 수나라를 통일하게 되지만 물론 운도 따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전혀 무능하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양건도 상당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역량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양건이 남북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단입니다. 시운과 더불어서 몇 가지 그가 가진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관롱 집단이라고 당시에 요새로 따지면 이너서클이죠. 핵심 서클입니다. 지배층, 지배 엘리트들이 유지하는 관롱 집단이라고 하는 핵심 이너서클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민중이 아닙니다. 그죠?
엘리트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소수의 엘리트 속에 양근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국가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깨뚫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찬스를 포착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들이 보면 양근이 아주 나름대로 지략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양근은 사회적 관계도 상당히 잘 유지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유지를 했고, 네 번째로 보면 아까 제가 누구보다 운이 좋았다. 여기 하나의 사례가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양근이 권력 집단에서 놀다 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요들이 있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방으로 한직을 자처를 합니다. 나는 한직을 좀 보내달라. 그래 자처를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이 몸이 아파, 다리가 아파, 다리를 다쳐가지고 떠나지를 못했어요. 가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떠나지 못해가 집에 쉬는 동안에 누가 죽어요? 갑자기 그 왕이었던 주선자가 죽어버립니다. 찬스가 온 거죠. 그 주선자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5살짜리인가, 7살짜리 아들이 황제에 등극합니다. 황제가 뭘 합니까? 찬스를 잡은 거죠. 양건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 어린아이인데. 바로 이런 점이 양건이 운이 좋았다고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매우 중요한 건 아까 진시황 때도 제가 이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나라 양건이한테도 양건을 도우는 책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양건이 밑으로. 사람의 중요성을 역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건이도 역시 라이벌 경쟁자는 제거하게 됩니다. 권력은 한 산에 호랑이가 2마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양건도 천하백건을 지을 수 있었던 무슨 역시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했다. 이게 고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침공하게 된 수나라가 고경은 당시의 재상이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고 국력을 모아서 아직 고구려하고 싸움할 정도로 영향이 좀 부족하다 반대를 했어요. 박박우기죠. 수문제가 박박우기에서 결국 고구려 침공을 하게 되고 그게 몰락을 가게 되는데 이 고경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 고경은 어쩔 수 없이 고구려 정벌을 갖다가 총사령관 직위를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싸움이 안 되죠, 제대로. 그런데 그 아들들이 고경을 전부 음해를 합니다. 싸움을 했더니 고경은 싸움도 안 하고요. 천막 안에 있고요. 지도 제대로 안 음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경을 내칩니다. 고경을 잘라냅니다. 잘라내는 순간 수나라는 바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잠깐 써놨습니다. 후에 당태종 이세민이가 수나라는 고경이 있고 억금이 따라서 국가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인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송나라를 들었습니다. 국방력을 궁시한 제국의 구력이죠. 문관이 전쟁에서 싸움입니까? 싸움은 무관이 해야 되는데 싸움을 싫어하고 맨날 겁주면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고 돈으로 메꾸고 평화를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망한 나라가 바로 송나라죠. 여기에 보시면 세계의 아주 굴욕적인 조약들이 다 나옵니다. 당시에 그 은양 20만 양, 비단 20만 피, 요새처럼 기계가 돌아갑니까? 방직기계가 돌아갑니까? 비단을 20만 피를 만들려고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열을 짰을까 상상이 안 됩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싸움을 회피하고 굴욕적인 행태를 보일 때 누가 죽고 가는가를 잘 보여준 게 저는 송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북송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요늘한테 된통 당해가지고 남송으로 가죠. 여기 중국 중국에 그 항저우 가보신 분들 잘 아실 건데요. 항저우 가보시면 옛날 송나라 때 그 모형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그 만들어져 있죠. 이런데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항저우로 밀려서 내려오죠. 그 밀려 내려오는 항저우에 그 남송 일대 그 황제가 누구죠? 고종이죠. 이 고종 역시도 싸움이라고 하면 살 수 있으면 피하고 싸움 안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평화를 넣어서 갖다 바치죠. 은장 10만 년, 20만 년, 비단 20만 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갖다 바치죠. 평화를 구걸하는 황제가 바로 송나라죠. 우리가 전쟁을 회피하고 국방력을 경시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가를 이 송나라가 매우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송나라도 이 남송 시절에 고종을 보좌했던 사람이 진회라고 하는 중국에서 몇 대 간신을 분류해서 몇 대 안에 드는데 그 몇 대 안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진회라는 사람입니다. 당나라 때 이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현종 때. 이모 비롯해가지고 몇몇 사람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진회입니다. 진회가 고종하고 살짝 붙어가지고 고종이 싸움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까. 저쪽에서 건너라 들어오기만 하고 싸움하지 말고 돈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평화를 구걸하고 이 진해입니다. 옆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문제냐. 악비라고 해서 항쪽에 가면 악비 사당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가봤는데 항쪽에 악비 사당이 있습니다. 악비가 악가군이라고 해서 옛날에 말하자면 사병입니다.
사병을 만들어가지고 금나라를 칩니다. 금나라를 물리칩니다. 소위 나라를 구한 사람을 갖다가 지네가 모함을 해가지고 악비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무엇이 앞에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의 강구제 유수를 합니다. 이 동안의 강구제 유수는 한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항하고 유방이 싸워서 유방이 만들어 나라가 한나라죠. 이 한나라가 잘 지속되어 오다가 한나라가 중간에 한번 잘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왕망이라는 사람인데, 왕망이라는 사람은 당시 한나라의 어떤 그 외척입니다. 외척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처가를 작사를 내버리고 그 한나라를 명망시키고 신나라라고 해요. 새로운 신자입니다. 신나라라는 나라를 잠깐 만들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한나라가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한과 후한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나라가 잘리게 되는데, 그때 이 왕망이라는 사람을 물리친 사람이 이 동안의 강무제 유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수를 왜 제가 이 사례를 집어넣는다면, 유수가 매우 문화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통일을 일정 정도, 물론 그 대제국을 건설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통일의 나름대로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강구제 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봤고, 이 관점을 제시한 사람은 사마강입니다.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사마강, 중국의 고대서부터 모든 그 왕조의 전란사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쓴 책이 바로 자치통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되어 있죠. 약 한 40권 정도로 번역이 지금 되어 있고, 저는 일부만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치통감을 썼던 사마강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통일을 하고 통일된 어떤 기반을 다지고 그런 데 있어서 문화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마강은 중시하고 이 문제를 부각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왜 이 얘기를 집어넣냐면, 우리도 지금 통일을 추구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결론부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기능적이고 물리적이고 군사적으로 남북 간에 조약을 맺어 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통일로 가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 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 5월 달입니다. 남한시 정부를 시청하면 최대 사형도 시키고 적어도 징역 5년을 보내겠다. 자, 그것은 뭐냐? 우리만 북한 바로하기를 한다고 해서 남북 통일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북한 바로하기도 중요하지만 남한 역시도 남한 바로하기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 바로하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북한이 봉쇄하고 있지 않느냐. 반도사상 배격법을, 반도사상이라는 게 이 코에 걸면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그게 무슨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논리로 보면 전혀 안 맞잖아요. 형법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법을 적시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인데, 포괄적이고 모호한 말을 만들어서 무엇이 반도사상입니까? 남한 바로하기를 북한이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은 제가 강구제 유수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만 북한 바로하기 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북한 역시도 남한 바로기를 한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게 돼서 강구제 유수 문제를 좀 부각시켰습니다. 미리 제가 결론적인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이제 결론을 바로 짓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문화 분야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일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문화 분야 남북 간의 91년도 한참 남북 간의 통일 바로우기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때 문학인들이 중심으로 북한과의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학자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또 그게 관심 있는 학자들의 반성은 우리만이 얘기했다는 역시를 제가 하고 있는 논지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떠들었지 북한의 역시 호응은 편향되고 제대로 호응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 것은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하늘의 운이 별로 우리한테 오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것을 갖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계가 지금 분절화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분절화 현상의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게 영국의 영연방의 해체에 이어주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이번에 스코틀랜드 SNP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국민 주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당이 이번에도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내세우고가 그겁니다. 영연방에서 탈퇴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다시피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같은 끊임없이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저는 분명히 국제정세는 전염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나가서 전부 통합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아 그래 통합이 당연하지 통합하는 게 좋지 라는 분위기가 같은데 세계가 자꾸 분열적인 현상으로 갑니다. 분열적인 현상으로 가면 사람들이 왜 통일해? 분열하고 다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의 마인드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저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통일은 장생무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래 살아서 멀리 원거리 쳐다보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통일은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